폴란드 대통령이 K 전차를 0대 더 사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할 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공포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거냐입니다. 1, 0대. 이 숫자를 일단 눈앞에 놓고 시작해보죠. 지금 한국 육군이 운용하는 K 전차 전체를 다 합쳐봐도 450대 수준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원한다고 한 숫자는 그 2배가 훌쩍 넘어요. 이미 180대를 계약한 상태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0대를 더 쌓고 싶다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 육군에 배치 중인 에밀A 에이브럼스 최신형 전체 물량이 전 세계적으로 대략 500대 규모예요. 인구 800만 명짜리 나라 폴란드 한 나라가 그 수준에 가까운 숫자를 단일 전차 모델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더 사고 싶다는 구매 희망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이 숫자를 꺼냈다는 건 그 나라가 내부적으로 어떤 전쟁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0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포의 물리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론은 이걸 어떻게 다뤘나요? K 수출 호조, 폴란드 추가 구매 기대감 경제면 한 귀퉁이에 들어갔죠.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크기인지, 왜 폴란드가 이 정도까지 원하게 됐는지, 유럽 전차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한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대로 짚은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숫자만 나왔고 그 뒤에 깔린 구조는 조용히 묻혔어요.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은 절대 안 보입니다. 경제부 기자가 수출 좋네요. 한 줄 쓰고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유럽 안보 지형이 뒤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고 한국 방산이 그 지형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폴란드가 왜 이 수준의 위기감을 갖게 됐는지, 러시아의 실제 전력이 지금 어디 있는지, 유럽 전차들은 왜 폴란드 앞에서 조용해졌는지, 그리고 0대라는 숫자가 한국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면에서 구조 안으로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출 금액 얘기로 끝나는 분석이 아닙니다. 이 계약의 배경에 유럽 안보 구조가 어떻게 깔려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폴란드가 현재 처한 상황을 직접 취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현지에서 취재해보니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위기감이 훨씬 컸다. 상상보다 컸다는 겁니다. 유럽 안에 있는 네이토 정회원국인데 취재 이전에 예상했던 수준을 뚫고 올라온 위기감이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폴란드는 지금 민간인 수준에서 공습 대피소 위치를 숙지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이 행정 절차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방위비를 GDP의 4%까지 끌어올렸어요. 네이토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기준인 2%의 2배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독일은 수십 년 동안 2%도 못 채워서 미국한테 핀잔을 들어왔고 프랑스가 2% 언저리를 겨우 맞추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그 2배를 쓰고 있어요. 이건 의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숫자가 움직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지도를 한번 보세요. 폴란드는 동쪽으로 우크라이나와 5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월경지인 칼리닝그라드와 접해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돼 있어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까지 비행거리가 약 300km입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수발키 회랑이라고 부르는 폭 65km짜리 육상 통로가 있어요. 이 회랑이 막히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 네이토 본체로부터 육상으로 완전히 단절됩니다. 폴란드는 네이토 방어선의 최전방이 아니라 네이토 연결 구조 자체의 핵심 병목 지점에 서 있는 나라예요. 폴란드가 흔들리면 NATO 동부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단 한 번이 아니라 2번, 강대국에게 분할당하고 지도에서 사라진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939년 9월 독일과 소련이 동시에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밀약이라고 부르는 독소 불가침 조약 하나로 폴란드는 둘로 잘렸어요. 동쪽에서 소련, 서쪽에서 독일 두 방향에서 동시에 밀고 들어온 겁니다. 폴란드가 원조를 요청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선전포고를 했지만 실질적인 군사 지원은 없었어요. 폴란드 사람들에게 집단 안보가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한 번 배신당한 말입니다. 그리고 설마 러시아가 또 그러겠어도 통하지 않아요. 2번씩이나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1939년의 기억은 폴란드 정치 DNA에 새겨져 있어요. 집단 안보 체제를 믿되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거기서 나옵니다. 네이토에 5조가 있어도
그 우조가 발동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자국 영토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를 폴란드는 먼저 계산합니다. 네이토가 움직이기 전에 자기 땅에서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가 필요해요. 전차는 영토를 지키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1, 0대는 희망 숫자가 아닙니다. 생존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 봐야 할 게 있어요. 폴란드가 두려워하는 러시아, 지금 러시아의 실제 전력이 어느 수준이냐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묶인 러시아 군사력을 한번 따져봅시다. 러시아 해군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 드론과 넵튠 미사일 공격을 반복적으로 맞으며 실질적인 작전 능력이 크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가 격침됐고 세바스토폴 해군 기지는 사실상 안전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어요. 지금 러시아 해군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군 역시 전쟁 초기 제공권 장악 시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 앞에서 무너진 이후로 2년 넘게 누적된 항공기 손실과 조종사 피해를 안고 운용 중이에요. 전쟁 전 수준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상군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전선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사상자를 내면서 킬로미터 단위 전진을 위해 파상 공세를 반복하고 있어요. 전쟁 초기 3일 만에 키이우를 함락하겠다고 했던 군대가 2년이 지나도록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지역을 확보하는 데만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련 시절 창고에서 꺼낸 T-62, T-55 구형 전차들이 전선에 투입되고 있어요. 냉전 시절의 무기로 21세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냉전 내내 세계 2위 군사 강국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재래식 전쟁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북한에서 병사를 수혈받아야 하는 지점에 몰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판이 난 거죠. 핵은 있는데 보병이 없어서 북한한테 손 벌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핵무기는 있는데 보병이 바닥난 나라가 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핵을 쥐고 있어서 아무도 직접 건드리지 못하는데 재래식 전쟁에서는 북한 병사 없이는 전선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의 러시아예요. 표면만 보면 이렇게 익힙니다. 러시아 군사력이 우크라이나에 묶여 있으니 지금은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 폴란드가 1-0대씩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끝내면 진짜를 놓칩니다. 폴란드가 보고 있는 건 2025년의 러시아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의 러시아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면 러시아는 재건에 들어갑니다. 손상된 장비를 보충하고 전선에서 살아남은 실전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부대를 재편성하고 에너지 수출로 방산 예산을 다시 채우기 시작할 거예요. 제재는 있지만 에너지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글로벌 사우스 전체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사주고 있어요. 돈줄이 완전히 막히지 않는 이상 재건은 시간 문제예요. 러시아 방산 기업들은 지금 3교대 24시간 가동 체제입니다. 국내 소비를 줄이고 방산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전차와 미사일 생산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어요. 지금 잃고 있는 걸 전쟁이 끝나면 메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사와 장교들이 남는 거예요. 소모전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론과 훈련이 아니라 실전에서 단련된 군사 조직이 재건된다는 얘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로 들어서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히틀러가 권좌에 올라 폴란드를 다시 침공하는데 또 6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 폴란드는 잠시 안도했을 겁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그리고 1939년이 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무기 목록이 달라질 뿐이에요. 폴란드의 1, 0대는 지금의 러시아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의 러시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폴란드는 왜 K를 골랐을까요? 네이토 회원국이고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군사 동맹 안에 있는 나라인데 유럽산 전차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레오파르트가 있고 르클레르가 있고 영국 챌린저도 있어요. 왜 굳이 아시아에서 전차를 가져오느냐는 거죠. 여기서 이른바 까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폴란드가 K를 결정하기 전에 유럽 방산과의 접촉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독일 레오파르트 계열을 포함한 유럽산 옵션들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 개의 벽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벽은 납기였습니다. 지금 유럽 방산업체들은 생산 라인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기존 재고를 내보내면서 자국 군대 보충 물량을 먼저 채워야 하고 폴란드한테 줄 생산 여력이 없었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돈을 내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방산의 레오파르트 2 A8 납기 협상이 수년째 뻗어 있다는 건 유럽 내에서도 공공연한 얘기예요. 주문은 받겠는데 납기는 5년 뒤가 급박한 폴란드한테 의미가 있을 리 없어요. 두 번째 벽은 기술 이전 조건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핵심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완제품을 파는 건 되는데 생산 기술과 운용 노하우까지 넘기는 건 별개의 얘기라는 입장이었어요. 폴란드가 원하는 게 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전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방위산업 자립 역량을 갖추는 거였는데 유럽은 그 부분에서 문이 좁았습니다. 세 번째 벽은 협상 유연성의 격차였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KPL 폴란드 현지 생산 버전입니다. 완제품 수출로 끝내는 게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폴란드 방위 산업의 역량을 함께 키우는 파트너십 구조를 제안한 겁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계약 구조를 만들어 온 거예요. 유럽 방산이 우리 제품이 더 좋아 하면서 버텼을 때 한국 방산은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걸 같이 만들어 봅시다 라고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 차이가 지금 1:0대라는 숫자로 나왔어요. 전차라는 물건 자체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전차 한 대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엔진이 있고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고 통신 장비가 있고 복합 장갑이 있어요. 국산화율 기준으로 K는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이 국내 업체에서 나옵니다. 1. 영대 생산이 진행되면 현대로템 본체뿐 아니라 수십 개 협력 업체들의 생산 라인이 함께 돌아가요. 엔진은 ST중공업, 포탑은 한화디펜스 협력사, 전자장비는 LIG 넥스원 계열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방산 수출이 단순히 완제품 수출이 아니라 국내 방산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K 수출을 다룰 때 수출 금액 숫자만 얘기하는데 폴란드가 실제로 구매한 건 전차 한 대가 아닙니다. 폴란드 방위산업 재건의 기반 구조를 함께 산 겁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으면 폴란드 기술자들이 K의 구조를 익히고 폴란드 부품업체들이 공급망에 편입되고 폴란드 방산 자체가 K를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K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폴란드는 스스로 K를 유지 보수하고 개량할 역량을 갖게 됩니다. 그게 폴란드가 진짜로 원했던 거예요. 지상파 보도에서 이 구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짚은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K 추가 수출기는 나오는데 왜 레오파르트 대신 K가 선택됐는지, 유럽 방산이 폴란드 앞에서 무엇을 못해줬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 수출 얘기 나올 때마다 핵심이 빠진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133척을 막아낼 때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짰어요.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있는 파트너로 가장 빠른 납기로 기술 이전까지 되는 조건으로 그 기준에서 K가 선택됐고 지금 1:0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 방산이 탁자를 두드리면서 우리 전차가 더 조화를 반복하는 동안 한국 방산은 폴란드가 원하는 게 뭔지를 들었던 겁니다. 협상이란 게 결국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1:0대의 진짜 의미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차 한 대 단가를 K 기준으로 80억에서 100억 원 수준으로 잡으면 1:0대는 최소 8조에서 10조 원 규모입니다. 이미 체결된 180대 계약과 별도로요. 한국 방산 역사에서 단일 품목으로 이 규모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 건설 이후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서 대단하다, 경사다로 끝내면 우리는 절반만 본 겁니다. 공포의 크기가 계약서에 찍혔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1:0대는 폴란드가 내부적으로 계산한 전쟁 생존 최소 요건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네토 집단 방위 체제를 믿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 숫자 안에 들어있어요. 유럽연합과 NATO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폴란드는 알고 있습니다. 집단 안보는 믿는데 기다리는 동안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야 장사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사는 공포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이렇게 바꿔보죠. 방사는 공포가 현실화되기 전에 그 공포를 억제하는 물건을 만듭니다. 폴란드가 1:0대를 쌓으면 러시아가 계산이 달라지는 겁니다. 억지력이에요. 전차 1:0대는 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막는 계산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의 공포는 과장이 아니에요. 국경 너머에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2번 분할당했던 나라가 3번째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서 기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이 공포가 우리에게 기회가 됐다라는 사실, 그 무게를 같이 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갖는 파급력은 폴란드 한 나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KPL 생산 라인이 폴란드에 구축되고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유럽 방산 시장 전체를 향한 레퍼런스가 됩니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가 재무장 경쟁에 있고 발트 3국도 방위비를 급격히 늘리고 있어요. 네이토 동부 측면 전체가 방산 수요의 폭발 지점입니다. 폴란드가 우리가 먼저 해봤다, 납기 맞췄다, 기술 이전됐다, 현지 생산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순간 유럽 방산 지도에서 한국의 좌표가 바뀌어요. 단순히 전차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방산 파트너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방산 투자가 이 타이밍에 이 나라와 연결된 건 운이 아닙니다. K9 자주포가 노르웨이와 폴란드에서 먼저 납기를 지키면서 이름을 올렸고 FA52 동남아에서 신뢰를 쌓았고 그 축적이 K라는 가장 비싼 계약으로 이어진 구조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성과가 아니에요. 1990년대 이후 30년간 한국 방산이 기술 자립을 향해 걸어온 궤적이 이 타이밍에 유럽 안보 위기와 맞물린 겁니다. 타이밍은 운이지만 역량은 준비의 결과입니다. 준비 없는 타이밍은 기회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이제 남은 일이 있습니다. 1. 영대 발언은 의지 표명이지 계약 완료가 아닙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원한다고 말한 거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예산 확보, 의회 승인, 세부 협상 타결이 남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유럽 전체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속도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관이 아니라 계속 보는 게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을 실제로 완성까지 끌어당기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납기 신뢰, 기술 이전 이행, KPL 생산 라인의 실질적 구축 폴란드가 기댄 파트너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말이 아니라 라인에서 나오는 전차 한 대 한 대로 실증해야 합니다. 폴란드가 1. 영대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건 이미 우리를 믿는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뢰가 어떻게 쌓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뢰는 선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는 나라에 1. 영대 계약을 들고 가는 건 불가능해요.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먼저 들어갔고 그 납기가 지켜졌고 현지에서 가동됐습니다. FA52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납품됐고 계약 조건이 이행됐어요. 한국 방산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수년에 걸쳐 하나씩 쌓인 겁니다. 그 위에서 K 계약이 성사됐고 지금 1, 영대 추가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신뢰는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이행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 믿음에 실체를 계속 붙여야 합니다. KEPL 1차 납품이 폴란드 기준을 충족하면 2차 논의가 빨라집니다. 현지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으면 루마니아와 체코가 그 현장을 보러 옵니다. 한 계약의 이행 방식이 다음 시장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1-0대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